당신은 알렉산드리아에 봉인된 석실 밖에 서 있는 로마 경비병입니다. 그 방 안에는 이집트의 여왕이자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손이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7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는 소리도 비명 소리도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돌 위를 걷는 부드러운 발소리, 희미한 옷 스치는 소리, 가끔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당신은 그녀가 분명히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무화과 바구니에 숨겨진 독사의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허구일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왕실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어가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는 거의 확실히 허구입니다. 8월 첫날의 열기가 알렉산드리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멀리서 풍겨오는 연기와 대항구의 소금 냄새가 섞인 숨 막히는 담요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군단의 진군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여왕의 미완성된 영묘의 높은 석회암 벽 안은 차갑고 오래된 돌과 새로운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건물은 이시스 신전 근처의 요새로 안에서 걸어 잠근 거대한 삼나무 문은 산자는 밖으로 죽은 자는 안에 가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상층부의 거친 그림자 속에 몸을 바짝 붙여 가능한 한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엘렌이 14살 소녀로 궁전 목욕용 약초를 섞느라 얼룩진 손을 가진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당겨. 목소리는 거칠었고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감히 기둥 뒤에서 살짝 엿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황금빛과 침착함의 전형이었던 여왕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왕실 리넨 키토는 어깨 부분이 찢어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먼지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층부의 높은 창문 밖으로 위험하게 몸을 내밀고 있었고 두 손으로 두껍고 거친 산밧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냥개의 맹렬한 충성심을 가진 키 큰 시녀 이라스는 이를 악물고 있어서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보통 여왕의 다이아뎀을 정리하던 온화한 찬미아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밧줄을 당기는 그녀의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무거워요. 찬미안이 흐느끼며 돌바닥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멈추지 마. 클레오파트라가 씩씩거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데려가게 하지 마. 그 밧줄의 끝에는 두 층 아래 외벽에 매달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그녀를 위해 세상을 나누었던 남자. 저는 가까이 기어갔고 그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힘껏 당기자 밧줄이 삐걱거리며 항의했고 저는 그가 창턱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졌는데 잡히기 전에 목숨을 끊으려는 로마식 명예로운 행동이었지만 칼날은 그를 깔끔하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육과 갑옷의 죽은 무게였고 그의 튜닉은 어둡고 끈적한 액체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를 돌 난간 위로 끌어올리자 밝은 진홍색 얼룩이 흰 벽을 물들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폭력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거대한 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옷을 망치는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위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안토니우스. 그녀는 기도처럼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로마 장군이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릿했고 세상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마도 와인을 요구하거나 로마인들처럼 명예롭게 죽었다고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슬보다는 죽음이 낫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차가운 무덤에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오직 축축한 철의 금속성 냄새와 죽어가는 남자의 필사적인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나를 동정하지 마. 그는 쌕쌕거렸고 입술 계피가 거품처럼 맺혔습니다. 클럽하트라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소리를 냈습니다.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낮고 목구멍에서 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마치 육체적 고통이 영혼을 파괴하는 슬픔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의 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물, 전, 피를 멈출 수 있는 무엇이든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제 발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그 먼지 속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시스 여신, 파라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고 부서진 과부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사랑하는 남자의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러자 그는 그저 살과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우리를 둘러싼 돌벽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밤이 찾아왔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영묘 안의 어둠은 짙고 숨 막혔으며 마른 피냄새와 우리가 남긴 몇 안 되는 램프에서 깜빡이는 기름의 달콤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위대한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숨을 들이쉰 지 몇 시간 또는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몸은 이제 고운 리넨 시트로 덮여 있었고 상처에 닿은 부분은 서서히 녹슨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돌의 일부가 되려고 애쓰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엘렌이, 방 안의 그림자, 여왕의 눈꺼풀을 위한 라피스 라줄리를 갈고 그녀의 잠을 위한 길초근을 섞는 소녀입니다. 오늘 밤은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이 최악이었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웠고 여왕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연인의 시신 옆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과 벼곡 반지로 장식되어 있던 그녀의 손은 짙은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것들이 낯선 사람의 손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한여라기보다는 자매 같은 두 시녀, 이라스와 찬미하는 작은 상층부를 서성였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조용하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과 징 박힌 군화로 된 기계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래쪽 거대한 삼나무 문을 부수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 돌담에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긁적, 딸깍, 긁적. 그것은 석회암에 금속 갈고리가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왔어. 이라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클럽하트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한 코브라의 섬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에 묻은 피는 신경 쓰지 않고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높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죽어가는 안토니우스를 끌어올렸던 바로 그 창문,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창문이 이제는 침입구가 되었습니다.
창문을 막아 그녀가 명령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두 손이 돌 창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총으로 장식된 투구가 램프 불빛 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투구가, 또 다른 투구가. 그들은 검은 물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임무를 위해 선발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로마 기병대의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클루스였습니다. 그는 큰 남자는 아니었지만 무섭도록 응축된 고유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끔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슬레이트 색깔이었으며 계산적이고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죽은 로마 장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시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클로파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여왕이시여, 프로클루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거의 정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길들이려는 값비싼 말에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카이사르께서 안부를 전하십니다. 그 모욕은 날카로워서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여기서 진정한 카이사르의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안토니우스의 시신 앞에서 말하다니 클로파트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뱀이 공격하듯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띠 주름 속으로 손을 내딛어 단검을 꺼냈습니다. 에메랄드가 박힌 손잡이를 가진 작은 칼날로 의뢰용 제물을 위한 것이었지만 생명을 끊기에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프로클루스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날을 안쪽으로 돌려 자신의 가슴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안 돼, 프로클루스가 소리쳤습니다. 침착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공중에서 잡아채 잔인하고 효율적으로 비틀었고 그녀의 입술에서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금은 돌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죽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프로클루스가 그녀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쉭쉭거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등 뒤로 묶어 차가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카이사르께서는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당신은 그의 전리품이다. 상품을 손상시키지 마라. 상품. 저는 공포에 질려 마비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시스 여신을 시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의 병사가 이라스와 찬미안을 제압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거칠었고 그들의 손은 무겁고 완강했습니다. 그러다 한 병사가 저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귀에서 턱까지 찢어진 흉터가 있어 입술이 영구적으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짐승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와인과 씻지 않은 양털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녀는 흉터 있는 병사가 으르렁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확인해라. 프로클루스가 클로파트렉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수색해라. 무기나 독극물은 안 된다. 필요하면 방을 몽땅 뒤집어라. 제 가슴에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튜닉 허리띠 안에 제 피부에 숨겨져 있던 작은 점토 약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왕이 찾던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고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혼합물로 전쟁의 가장 암울한 밤에 여왕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던 양귀비와 동미나리 농축 진정제였습니다.
한 번에 다 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수정처럼 선명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선택권이 박탈당한 세상에서 저에게 속한 한 가지, 남겨진 한 가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흉터 있는 병사가 제 팔을 잡고 바닥에서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멍이 들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일어나, 생쥐. 저는 비틀거렸고 제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거기 뭐 가지고 있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가 저를 배신하며 끽끽거렸습니다. 그냥 부적이에요. 보호를 위한 부적. 그는 축축하고 추한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점토 약병에 스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깜빡이는 램프 불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약처럼 보이는데.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마개를 열고 내용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양귀비에 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찡그리며 저에게 다시 던져주었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쓸모없는 잡동사니. 가. 저는 약병을 가슴에 안았고 심장이 갈비뼈에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것을 소매 안으로 밀어넣고 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펼쳐지는 비극에 비하면 무의미한 작은 승리였지만 폭풍 속에서 불꽃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궁전으로 데려가. 프로클루스가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보안실로 간다. 하인들은 분리해라. 그녀를 고립시키고 싶다. 안 돼요? 클레오파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검이 떨어진 이후 그녀가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여왕이다. 내 지위에 걸맞은 존엄을 요구한다. 프로클루스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동정심 같은 것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지위라고요? 프로클루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시오. 여왕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멍든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안토니우스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고 필사적이며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프로클루스는 윤기 나는 갑옷을 입고 서 있었고 로마 질서의 구현체였습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육체적 타격이었습니다. 야만적인 동방 대 문명화된 서방. 그것이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죄수입니다. 프로클루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께서 달리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병사가 클레오파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압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발을 땅에 굳게 박아 그들이 그녀를 끌고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엘렌이.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눈은 저를 찾을 때까지 방을 필사적으로 헤매었습니다. 흉터 있는 병사가 저를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문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소나귀에서 몸을 비틀며 손을 뻗었습니다. 나의 여왕. 저는 흐느꼈습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눈이 제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은 크고 공포와 맹렬하고 뜨거운 명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그녀는 단순히 한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그녀의 눈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마. 나를 살려두고 로마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돌벽에 메아리쳐 병사들이 그녀를 끌고 가던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나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죽여라. 지금 당장 죽여라. 그녀의 비명은 히스테리가 아니라 저항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연인처럼 간청했고 옥타비아누스의 따뜻한 사슬보다 차가운 무덤의 포옹을 선호했습니다. 병사들은 웃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입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그녀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움직여. 흉터 있는 병사가 저를 문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뜰의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때렸고 무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여왕이 곡식 자루처럼 계단을 끌려 내려가고 있었고 그녀의 황금 샌들이 돌에 쓸데없이 긁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묘의 육중한 나무문이 쾅 닫히며 안토니우스를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있었습니다. 여우들이 닭장으로 들어왔고 도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의 날개를 잘라냈을 뿐입니다. 저는 소매 속 약병을 꽉 쥐었고 손목에 닿는 단단하고 차가운 표면을 느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로마 경비병들의 횃불을 불꽃 자국으로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물 아래에는 차가운 결심이 형성되고 있었고 제 손 안에 점토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뜨고 있을 것입니다. 8월 둘째 날 알렉산드리아에 해가 떴지만 빛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파멸의 가시성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돌무덤에서 프톨레마이오스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영광으로의 귀환처럼 보였습니다. 발을 시원하게 하는 설화석고 바닥,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그린 벽, 삼나무와 자스민 향이 가득한 공기. 하지만 아무리 금으로 도금해도 세 장은 세 장일 뿐입니다. 저는 여왕의 방의 육중한 이중문 밖에 서서 무화과와 물을 탄 와인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렌이, 복도의 유령,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이 금속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녀입니다. 멈춰.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로운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얼굴에 흉터 하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경비병들과 같은 무감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팔을 벌려. 그가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의식이었습니다. 아침 의식, 저녁 의식,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행하는 의식. 저는 쟁반을 작은 삼나무 탁자에 놓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색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이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튜닉을 더듬고 허리띠 위를 맴돌고 옷자락을 확인하고 제 머리카락의 두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금속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자를 수 있는 무엇이든. 저는 숨을 참았고 심장이 소매 깊은 주름 속에 이제는 안감에 꿰매져 숨겨진 작은 점토 약병에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단검을 찾고 있었지 가루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다.
그가 으르렁거리며 저를 문 쪽으로 밀쳤습니다. 가. 그리고 그 마녀에게 먹으라고 해. 카이사르께서는 음식 낭비를 싫어하신다. 저는 쟁반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거대했고 여신에게 어울리는 방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는 무거운 청동상은 사라졌습니다. 커튼을 잡아당기던 실크끈은 잘려나가 커튼은 축 늘어져 형태가 없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높고 좁은 창문은 대항구의 작은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덤에서 입던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누군가 옷자락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여왕.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제가 무덤에서 보았던 불꽃, 그 필사적인 비명을 지르는 저항은 흑요석처럼 더 단단한 것으로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궁전의 광활함 속에서 그녀의 궁정이 없고 그녀의 장군들이 없는 채로 그녀는 슬픔에는 너무 큰 방에 서 있는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라스와 찬미아는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도하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찬미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부어 있었습니다. 과일 칼을 가져갔어요. 이라스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화과를 손가락으로 깎아야 해요. 저는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폐하. 그리고 빵도요. 클로파트라는 음식을 혐오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맛보았나? 엘렌이? 독이 있는지 확인했나? 예, 폐하. 그렇다면 그들은 내게서 그 선택마저도 빼앗아갔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응어울, 무거운 빛, 보석 박힌 비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노크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알림도 여왕 폐하 납시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리석 위로 들려오는 군화 소리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프로클루스나 무덤에서 본 흉터 있는 병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가 더 많았고 로마 정치가의 무심한 우아함으로 토가를 걸치고 있었지만 허리에는 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입 주위에 새겨진 잔인함만 없었다면 잘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코르넬리우스 갈루스였습니다.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의 사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숫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클로파트라. 그는 직함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모욕이었고 한마디로 그녀의 신성을 벗겨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넉마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의 환영을 불러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다니. 갈루스는 얇고 굳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허락은 자유로운 자들을 위한 사치입니다. 저는 당신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밀수품을 수거하기 위해. 그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2명의 경비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구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왕에게 접근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갈루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께서는 당신의 안전을 매우 염려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클로파트라가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개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 전부는 아닙니다. 갈루스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머리핀 금, 충분히 절박하다면 혈관을 뚫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핀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왕실 존엄성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그녀의 옷을 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핀일 뿐이다. 그녀는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갈루스가 명령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다가갔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에 닿자 클로파트라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쟁반을 그들에게 던지고 싶었지만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무겁고 검은 머리카락에서 길고 금빛 핀들을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핀 하나하나가 뽑힐 때마다 그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씻지 않고 엉켜서 어깨 주위로 혼란스러운 커튼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튜닉 걸쇠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샌들을 들어 밑창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신전이 아니라 범죄 현장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갈루스는 한 움큼의 금핀을 들고 손바닥에서 무게를 재어 보았습니다. 훨씬 안전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 문제로 넘어갑시다. 방 안의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고 그녀의 손은 예전 단검이 있던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어디에 있느냐? 갈루스는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매력적인 소년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주 많이 닮았죠. 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 미친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약속했다. 그녀가 씩씩거렸습니다. 안전은 조건부입니다. 갈루스는 조용한 방을 가로지르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협력은 안전을 사고 반항은 사고를 삽니다. 음식을 드시오. 클로파트라. 기운을 차리시오. 당신 앞에는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경비병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결의 소리였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떨고 있었습니다. 수색의 굴욕은 고통스러웠지만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은 진정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가 아니라 차가운 설화석고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 그녀가 이라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붙잡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날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 밖의 경비병들은 교대했고 갑옷에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고립된 고요함의 거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방을 멍든 보라색과 피 붉은색으로 물들이자 궁전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궁전의 음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벽은 음모자들의 속삭임과 잔치의 음악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그 벽들은 고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소리 들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높은 환기구를 통해 너무 희미해서 기억일 수도 있을 만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 날카롭고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 알렉산더와 셀레네아, 클로파트라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가장 가까운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단단한 바위를 뚫으려는 듯 손을 쫙 펴고 있었습니다. 들려.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놀고 있어. 바로 저기 있어.
저는 더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공 튀기는 소리, 소녀의 까르륵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뚜렷하고 우는 목소리, 막내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뭉개지고 멀리서 들렸고 돌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그 아이였습니다. 여기 있어. 클로파트라가 벽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여기 있어. 그녀는 주먹으로 돌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대답해, 여기 있어. 하지만 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그녀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마치 바다와도 같은 아피트 두께의 석회암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문으로 오지 않아? 그녀가 울부짖으며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그들을 저기에 가두어 두는 거야? 그때 저는 그 디자인의 잔인함을 깨달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들을 분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동안에도 삶은 그녀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심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그것을 잡을 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왕들의 여왕, 군대를 지휘했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돌을 긁고 조용히 울고 모르타르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게 해줘. 그녀는 텅 빈 방에 간청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그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줘. 하지만 유일한 반응은 아이들이 복도를 따라 끌려가면서 희미해지는 웃음소리였고 방에는 어떤 비명보다 더 큰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서서 제 팔을 움켜쥐고 있었고 소매 속 약병의 환상적인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여왕을 보았습니다. 왕관을 빼앗기고 머리핀을 빼앗기고 존엄성을 빼앗기고 이제는 제 정신마저 빼앗기고 있는 여왕을. 이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8월 4일은 칼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밀랍 위스타일러스의 긁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후 방에 내려앉았던 침묵은 정중하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에 깨졌습니다. 제가 문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리카 세그멘타타를 입거나 군단의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들은 단순한 튜닉을 입었고 그들의 손은 잉크와 분필로 얼룩져 있었고 그들의 허리띠에는 글라디우스 대신 측정봉, 매듭진 밧줄 뭉치,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아티쿠스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야위였으며 마치 세상이 풀려야 할 기하학 문제인 양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가 여자를 보듯이, 심지어 신하가 통치자를 보듯이 클로파트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목수가 쌓여있는 목재를 보듯이 보았습니다. 조명. 아티쿠스가 조수들에게 손가락을 튕기며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가구를 옆으로 치우고 방 중앙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매달린 수직추가 달린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바디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혼란이 피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엘렌이? 사형 집행인들인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티쿠스가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표시된 긴 가죽 조각을 들고 있을 때
제 뱃속의 두려움은 더 차가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일어서. 아티쿠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아기도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여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클로파트라 필로파토르다. 너는 나를. 일어서.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과정을 위한 필요한 단계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문 옆에 두 경비병은 손을 검자루에 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리넨 드레스의 주름을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50대 조상들의 존엄성을 불러냈습니다. 아티쿠스는 신경질적인 습관이 있는 루키우스라는 젊은 조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키우스는 밀라판과 청동 스타일러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티쿠스가 웅얼거렸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다가가 주저없이 그녀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에 막대기를 대고 그녀를 똑바로 서게 했습니다. 5피트 2인치, 기록해라. 뒤쪽 관객들이 그녀를 명확하게 보려면 연단을 3큐빗 높여야 할 것이다. 군중. 그 단어는 독성 증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팔 길이. 아티쿠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클로파트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항했고 근육이 굳었습니다. 팔에 힘을 풀어. 아티쿠스는 고집 센 문 경첩을 다루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저항하면 측정값이 틀려져서 족쇄가 쓸릴 것이다. 카이사르께서는 상품이 손상 없이 도착하는 것을 선호하신다. 그는 그녀의 팔을 넓게 벌려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측정했습니다. 여왕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모이 십자가형처럼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깨너비. 아티쿠스가 불렀습니다. 목둘레. 그는 밧줄고리를 가져와 그녀의 목에 감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의 목을 조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팽팽하게 당겨 크기를 확인했을 뿐이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그녀의 맥박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늘다. 그가 루키우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표준 철 목걸이는 너무 헐거울 것이다.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맞춤 주조가 필요하다. 청동, 아마도 도금된 것으로 그녀가 비아사크라를 걸을 때 햇빛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개선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 개선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잔인함의 심장이었습니다. 도난당한 금, 이국적인 짐승, 그리고 정복된 왕들의 행렬이 로마의 무더운 열기 속을 지나 목성 신전으로 행진하는 것. 그리고 행진의 끝에서 군중이 환호하고 장군이 신들에게 황소를 바칠 때 적군 지도자는 전통적으로 툴리아눔 감옥의 어둠 속에서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허리. 아티쿠스가 명령했습니다. 그는 줄자로 그녀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체중이 줄었다. 사슬은 조절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항해 중에 그녀가 더 굽는다면 수갑이 벗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클로파트라는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꽃은 사라지고 유리처럼 텅 빈 시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조각상처럼 다룰 것이라면 그녀는 조각상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벽 한 지점을 응시했고 이 남자들은 그녀를 만지고 돌리고 그녀의 굴욕의 메커니즘을 논의했습니다. 걸음걸이는요,
루키우스가 밀랍판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발목의 사슬은요? 얼마나 느슨하게 할까요? 아티쿠스는 클로파트라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짧은 걸음, 복종을 의미한다. 발목 사이에 12인치 길이의 사슬, 걷기에 충분하고 달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낸다. 딸깍, 질질, 딸깍, 질질. 폭도들은 그 소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방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관료적인 고문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스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왕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귀머거리인 것처럼 그것들을 탁재 놓고 논의했습니다. 저는 밀랍판을 엿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세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방이 뚫린 나무 구조물로 수레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안에는 작은 막대기 모양의 인물이 두 손을 들고 애원하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구조는 튼튼해야 한다. 아티쿠스가 경비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로마까지의 항해는 길다. 짠 공기, 거친 바다. 우리는 지금 항구에 그것을 만들고 있다. 그녀가 부속품들과 함께 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속품이요?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인형, 아티쿠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퍼레이드 전에 죽으면 밀랍 조각상을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카이사르께서는 살아있는 여자를 원하신다. 숨쉬는 트로피. 세 장은 그녀가 똑바로 서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앉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게. 로마 시민들은 그들의 장군을 유혹한 마녀를 봐야 한다. 저는 클레오파트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는데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루키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측정합니까? 내일, 아티쿠스가 말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다. 그는 그녀의 뒤를 걸을 것이다. 쌍둥이는 작으니 너무 덥다면 별도의 들것에 태워야 할 수도 있다. 처형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실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처형 장소. 그들은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유족일제 저녁, 그들이 마침내 도구를 챙겼을 때 해는 지고 있었고 설화 섰고 바닥에 길고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얻었다. 아티쿠스가 선언했습니다. 그는 클로파트라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는데 동정심이 아니라 직업적인 만족감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구조물은 사흘 후에 당신의 출발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식사를 하시오. 이집트 여인. 굶주린 죄수는 희생자처럼 보인다. 카이사르께서는 당신이 우리가 길들인 괴물처럼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문이 딸깍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침묵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립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을 위해 측정된 무덤의 침묵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한동안 방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폐하. 제가 그림자에서 벗어나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피부는 그들이 그녀의 치수를 기록하는데 사용했던 밀랍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내 목을 측정했어, 엘렌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파피루스처럼 얇고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목걸이를 위해서 그녀는 저에게 한 발짝 다가섰고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돌 위에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죽은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제 튜닉을 파고들었고 마치 제가 녹아내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단한 존재인 양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어. 그녀가 제 가슴에 묻혀서 흐느꼈습니다. 그림을 봤어. 세 장. 바퀴 달린 나무 세 장.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노예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의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길거리로 끌고 갈 거야. 그녀가 울었습니다. 그들이 과일을 던질 거야. 침을 뱉을 거야. 그리고 내 아름다운 아이들은 내 뒤를 따라 걸으며 엄마가 목줄에 묶인 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녀의 몸은 격렬한 떨림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덫의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동물의 떨림이었습니다. 못하겠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고 거칠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세 장 안에 물건이 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할 수 없어. 내가 여신이었는데. 그녀는 제 팔을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톱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단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씩씩거렸고 그녀의 시선에 갑자기 무섭도록 선명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측정했기 때문에 내 몸을 소유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엘렌이. 무엇을요, 나의 여왕? 제가 물었고 제 눈물은 그녀의 뺨에 묻은 먼지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측정했을 뿐이다. 그녀가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에게서 떨어져 나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취약성은 다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의 굴욕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협상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생존의 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 장을 만들고 있어. 그녀가 텅 빈 방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8월 7일은 우리가 떠나온 무덤보다 더 깊은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사흘 동안 여왕의 입에는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져온 은쟁반들은 문 근처에 쌓여 썩어가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는 갈색으로 물러지고 부드러워져 끈적한 즙을 은쟁반에 흘렸습니다. 빵은 말라서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와인은 더위 속에 식초로 변했습니다. 썩어가는 사치의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고 목구멍을 맴도는 역겹고 달콤한 부패의 향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낮은 의자에 앉아 방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서성거림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때 흘러 들어오던 창문조차 바라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 칸 한 칸 세상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꿀색이었고 모략으로 기름칠했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파피루스처럼 얇고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엘레니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천을 적셔 그녀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굶주림의 열병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폐하, 제가 물 한 잔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한 모금만요, 제발.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를 놓아줘, 엘레니. 남은 길은 그것뿐이야. 경비병들은 초조해했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클로파트라가 굶어 죽으면 개선식은 없을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살아있는 트로피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령은 그녀를 살려두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압수할 수 없는 무기, 즉 그녀 자신의 의지에 맞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육중한 볼트가 요란하게 뒤로 밀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건축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음식을 더 가져온 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팔랑크스가 갑옷을 쨍그랑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여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줄로 서서 문에서 방 중앙까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검자루에 손을 얹고 돌 같은 얼굴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인물이 그들 사이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17살이었고 성년의 문턱에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율리우스 가문의 날카로운 귀족 코와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어둡고 영혼이 담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튜닉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그 안에서 몸이 줄어든 것처럼 헐렁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온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왕 중의 왕,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클로파트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굶주림의 무기력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고 무게 아래 다리가 떨렸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카이사리온,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 부서진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그의 얼굴은 고뇌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무거운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것은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눈이 부싯돌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소년을 붙잡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만지지 마. 대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말만 해. 그것뿐이야. 카이사리온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얹힌 손을 보았고 그리고 방을 둘러싼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덫의 기하학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렛대로서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의자 위로 다시 주저앉았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다쳤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카이사리온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안에 연습의 흔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제로 외워야 했던 대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게 걸맞게. 그는 문 옆에 썩어가는 음식을 보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뺨의 먼지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가 말했고 대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습은 사라지고 오직 날것의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새장 속에서 살 수 없어, 내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오락을 위한 괴물로 만들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죽으면 카이사리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고 어깨를 조여오는 경비병의 소나기는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그들이 말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제 안전이 어머니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존의 부담을 클럽파틀에게 직접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는다면 그녀는 아들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그녀의 맏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클럽파트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에게서 낳은 아들, 동서양을 통합할 것이라고 꿈꾸었던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겁에 질린 인질이었고 하루 더 숨을 쉬기 위해 어머니에게 살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그녀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던 맹렬한 빛은 무미건조하고 죽은 듯한 수용으로 흐려졌습니다. 엘렌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가져와. 저는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그릇을 겨우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교대조가 가져온 아직 따뜻한 곡물죽 한 그릇을 찾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어렸습니다. 경비병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을 울렁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죽에 담갔습니다. 입을 벌리세요, 나의 여왕.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며 속삭였습니다. 클럽파트라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눈멀고 무력한 갓 태어난 새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그녀의 입술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삼켰습니다. 그녀가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 경비대장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숟가락을 담갔습니다. 제 눈물은 뜨겁고 짰으며 죽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굴욕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패배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새 장을 위해 그녀를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둘. 그녀는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카이사리온의 얼굴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턱선, 그의 머리카락의 곱슬거림, 그의 손이 옆구리에서 움켜쥐는 방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에서 칼을 떨어뜨리기 위해 먹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카이사리온이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어머니, 드세요. 저를 위해서. 저는 그릇이 절반쯤 비워질 때까지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녀는 구역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죄수가 형벌을 흡수하듯이 영양분을 흡수했습니다. 충분하다. 대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온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다려. 클럽파트라가 소리쳤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손을 뻗었습니다. 안아보게 해줘. 잠깐만이라도. 그것은 합의에 없었다. 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돌려 세웠습니다. 어머니. 카이사리온이 경비병의 소나귀에서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공포와 사랑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랑해요. 용감하게 지낼게요. 카이사리온. 그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볼트가 제자리에 잠겼습니다. 클럽파트라는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들이 서 있던 텅 빈 공간을 향해 여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광활하고 텅 비고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반쯤 먹다 남은 죽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더 말랐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봤느냐, 엘렌이? 그의 손목 너무 가늘어. 그는 살아있습니다, 폐하. 제가 슬픔으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늘 폐하께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의 곡물 부스러기를 닦아냈고 끔찍한 종결의 몸짓이었습니다. 나는 내 죽음을 팔아 그에게 며칠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았느냐, 엘렌이? 그녀는 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얼굴의 서린 표정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가진 여인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본 여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는 그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직접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 때문에가 아니라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무섭도록 침착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입술로 가져가 나머지 죽을 마셨습니다. 묽은 죽과 눈물까지 모두. 그녀는 더 이상 삶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끝낼 힘을 얻기 위해 먹고 있었습니다. 밖의 경비병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왕이 무너졌고 단식 투쟁은 지나간 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때 여신이었던 여인이 숟가락을 깨끗이 핥는 것을 보았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에게 방법을 바꾸도록 강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느렸습니다. 그건 소년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빠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각적인 것,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것. 쟁반을 치워, 엘렌이. 그녀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물을 가져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 방문객이요, 폐하. 옥타비아누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내가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니 올 거야. 8월 8일은 우리 파멸의 설계자를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트럼펫 소리나 군단의 행진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며드는 서리의 침묵과 함께 왔습니다. 밖의 경비병들은 튜닉을 바로잡았고 그들의 평소 거친 농담은 목구멍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육중한 볼트는 쨍그랑 소리가 아니라 경건한 조용함과 함께 뒤로 밀려났습니다. 카이사르께서 오셨다. 목소리가 알렸습니다. 엘레니는 발코니 근처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피처럼 보이는 엎질러진 와인 자국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왕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흰 리넨으로 된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훔쳐간 금핀 없이 직접 머리를 빗어 간단히 뒤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어둡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커튼 뒤로, 엘렌이. 보이지 않게 있어. 하지만 들어. 저는 발코니 문 옆에 있는 무거운 커튼 뒤로 허둥지둥 숨었습니다. 저는 몸을 구석으로 밀어붙였고 천의 작은 틈새로 방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거인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빨을 드러낸 괴물, 안토니우스처럼 전투의 흉터로 뒤덮인 전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온 남자는 무섭도록 평범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겨우 30살, 창백하고 병약한 안색과 더러운 집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양모 토가를 입고 있었고 정확하고 계산된 겸손함으로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것들은 옅은 파란색이었고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결코 울거나 웃거나 놀라움에 커진 적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애물과 자산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목을 살짝 흔들어 경비병들을 물렸습니다. 그들은 물러났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클로파트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었으며 군인의 거친 억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원 의사당의 목소리였고 이성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여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파라오처럼 당당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둥글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즉 망가진 여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카이사르, 그녀가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감옥에 영광을 주시는군요. 감옥이 아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부드럽게 정정하며 마치 가구를 살 생각이라도 하는 듯 방을 돌아다니며 점검했습니다. 손님 방이다. 로마로 당신을 환영할 때까지 우리는 단지 당신의 안전을 확보할 뿐이다. 그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이질성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육체적 접촉을 꺼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셨다고 들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좋다. 자살은 지저분하다. 당신 같은 여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들을 위해 먹었다. 클로파트라는 잠깐 동안 그의 눈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먹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옥타비아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닿지 않는 굳고 연습된 표정이었습니다. 제안이 있다. 당신 가문의 번영을 확보할 방법이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나와 함께 걸어라. 옥타비아누스가 말했습니다. 내 개선식에 걸어라. 사슬에 묶여서가 아니다. 나는 야만인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손님으로서 이집트가 로마의 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전쟁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면? 클로파트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 치욕을 견디면? 그럼 당신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옥타비아누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카이사리온, 그는 영리한 소년이다. 나는 그에게서 그의 아버지의 많은 부분을 본다. 그런 잠재력이 시들게 하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당신이 협력한다면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받고 왕자처럼 다워받을 것이다. 쌍둥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미래를 가질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춰 침묵이 길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승리를 가로챈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러면 나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 상원은 용서하지 않는다. 클로파트라. 그들은 당신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피를 요구할 것이다. 오직 나의 개인적인 개인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노예 소녀인 저조차도 그의 말에서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왕들의 여왕이 이 창백한 로마 소년 앞에 무릎을 꿇다니.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토가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할게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걸을게요. 당신의 트로피가 될게요.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옥타비아누스는 혐오감에 살짝 움찔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파괴되어 마지막 뗏목처럼 모성에 매달리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보았습니다.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출항한다. 준비해라. 제게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폐하. 클로파트라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이집트를 영원히 떠나기 전에 그의 무덤에 마지막으로 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제안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 과거에 작별을 고하게 해주십시오.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상징을 이해하는 남자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에게 마지막 의례를 허락하는 것은 그를 관대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침착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허락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하지만 경호 아래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문이 딸깍 닫히자마자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클럽하트라는 일어섰습니다. 변모는 즉각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무너진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옷에 손을 닦았습니다. 들었느냐, 엘렌이? 그녀가 닫힌 문을 응시하며 쉭쉭거렸습니다. 뱀이 쉭쉭거리는 소리를 들었느냐? 저는 떨리는 몸으로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폐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녀가 뱉어냈습니다. 그는 내게 세 장을 제안하고 그것을 궁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를 보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두루마리를 읽듯이 남자의 눈에 있는 거짓말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녀는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에너지가 그녀의 팔다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온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텅 빈 방에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다. 카이사리온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정한 상속자다. 옥타비아누스는 훔친 이름으로 된 그저 종손일 뿐이다. 내 아들이 숨쉬는 한 옥타비아누스는 찬탈자다. 그는 미소 지을 것이고 우리를 퍼레이드할 것이고 그리고 군중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어둠 속에서 내 아들의 목을 조를 것이다. 다음 이틀은 이상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여왕이 굴복했다고 믿은 경비병들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편집증으로 음식 쟁반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제 머리를 수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패배한 여자들, 무해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여자들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클럽파트라가 노렸던 실수였습니다. 8월 10일 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카이사르의 관대함으로 인해 몇 가지 편의 시설이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리넨 바구니, 기름 단지, 그리고 옛 시절을 기억하는 동정심 많은 하인이 작은 탁자에 놓아둔 커다란 푸른 연꽃 부케. 경비병들은 꽃을 보고 웃었습니다. 가지게 해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꽃이 필요하니까. 제가 꽃을 화병에 꽂고 있을 때 축축한 줄기들 사이에 숨겨진 뻣뻣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에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보았습니다. 경비병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더위에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연고칩에 쌓여 건조하게 보관된 작고 단단하게 접힌 파피루스 조각이었습니다. 봉인도 없었습니다. 폐하.
제가 속삭였습니다. 클럽하트라는 창가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고 제 손에 들린 것을 보자 2걸음 만에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램프 근처에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짧았습니다. 한 줄의 글,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필체였습니다. 아마도 첩자였을 수도 있고 숨겨둔 마지막 금으로 매수된 옥타비아누스의 진영에 있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다른 침묵들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날이 칼집에서 뽑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피루스를 램프 불꽃 위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길이 가장자리를 말아 올리며 글자를 재로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나의 여왕? 제가 거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무섭도록 침착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카이사리오는 인도로 보내질 것이라고 그들이 내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병대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길에서 요격될 것이다. 그는 결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창문으로 돌아서서 아들이 갇혀있는 어둠 속을 내다보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도 위에 조각처럼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가 그의 퍼레이드에 걷게 한 다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혈통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저에게로 돌아서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파라오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쇼를 원해, 엘레니. 그는 로마를 위한 구경거리를 원해. 하지만 그는 내가 내 삶의 극작가라는 것을 잊었어. 그녀는 의뢰용 옷 남은 몇 벌, 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우리는 안토니우스의 무덤으로 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로운 권위로 울렸습니다. 그는 내게 작별 인사를 할 허락을 주었지.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장군께 작별 인사를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차갑고 푸른 불꽃으로 타오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되찾기 위해. 경비병들은 방심하고 있어, 엘레니. 그들은 양들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방 안에 아직 코브라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 쉬어라, 아가야. 내일 우리는 로마의 손에서 승리를 훔칠 것이다. 내일 우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떤 것들은 묶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탁자 위에 제 더미를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그 진실은 우리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는 깨졌습니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뱀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8월 11일은 눈부신 백열의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알렉산드리아의 석회암 포장도로에 내리쬐어 세상의 색깔을 탈색시켰지만 여왕의 심장 속에는 차갑고 어두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어. 클로파트라가 말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허락은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는 이미 이겼다고 믿는 남자의 오만함으로 관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여왕이 몰락한 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중무장한 경호 아래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기고로 갈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엘레니는 그녀의 한 발짝 뒤를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안뜰을 가로질러 행진할 때 경비병들은 방심했고 그들의 튜닉은 더위 속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에도베이를 쓴 부서진 여자와 곡물 바구니를 든 하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왕의 어깨에 서린 긴장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는 이제 희미했고 10일 전 우리가 피운 향 냄새로 대체되었습니다. 바닥의 피는 어둡고 녹슨 색의 얼룩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클럽하트라는 석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입구에 서서 나중에 할 주사위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심이 아니라 지루함 때문에 그녀에게 사생활을 허락했습니다. 가려줘, 엘레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문에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온 꽃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제 몸의 스크린 뒤에서 클라어파트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의 뒷벽, 오시리스 상이 서 있는 작은 벽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돌처럼 흔들림 없이 상 뒤의 석조물을 더듬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벽에서 꺼낸 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물론 뱀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질 이야기, 농부가 바구니에 코브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극적인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 극적인 괴물이 필요했던 로마 극작가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무겁습니다. 코브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코브라는 자극바다에만 물고 그 독은 느린 질식의 고통입니다. 클로파트라는 독에 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겁에 질린 동물에게 결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벽에서 꺼낸 것은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이 비어 있었고 밀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몇 달 전 준비했던 혼합물이 들어 있었고 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형수들에게 시험했습니다. 투구꽃 아편, 그리고 동미나리의 혼합물. 수면 그녀는 한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그녀는 핀을 머리카락에 꽂았습니다. 다 되었어.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석관으로 돌아서서 차가운 돌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기다려줘, 안토니우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른 오후에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위는 숨 막혔습니다. 배가 고프다. 클로파트라가 문 앞 경비병들에게 알렸습니다. 과일을 가져와. 무화과. 검은색으로 된 것. 경비병들은 비웃었습니다. 단식 투쟁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한 농부가 야자수 잎으로 덮인 크고 잘 익은 무화과 바구니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의심 많은 경비병 티투스, 덩치 크고 코가 3번 부러진 남작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기다려, 티투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잎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단검 끝으로 무화과를 찔러 보았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흔들었습니다. 뱀이 있는지 확인해 그의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티투스는 위층을 뒤집었습니다. 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하나를 잡고 한 입 베어 물었고 시끄럽게 씹으며 즙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달콤하다. 들여보내라. 그들은 바구니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영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확인했지만 독은 이미 방 안에 있었고 여왕의 머리카락에 엮여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패배의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목욕을 준비해 엘렌이, 클레오파트라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져와 빨간색으로 된 것. 다음 1시간 동안 방은 신전이 되었습니다. 이라스와 찬미아는 여사제들의 엄숙한 우아함으로 청동 욕조에 물과 향유, 나드, 계피, 모략을 채웠습니다. 저는 여왕의 피부를 닦았습니다. 저는 무덤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측정 테이프의 환상적인 촉감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옥타비아누스의 보이지 않는 지문을 씻어냈습니다. 그녀가 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입혀줘.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10일 동안 입었던 단순한 튜닉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빨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시스 여신의 왕실 예복을 꺼냈습니다. 옷은 얇은 리넨으로 오후 햇살에 지는 빛을 포착하는 금실로 짜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라피스 라줄리와 홍옥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두들겨 만든 금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찬미아는 그녀의 머리를 비서 높이 쌓아 올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다이아뎀을 그녀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폭넓은 흰 리본이 황금 우레우스,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상징하는 솟아오른 코브라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39살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였습니다. 써라. 그녀가 이라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라스는 밀랍판을 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편지를 받아 적게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나란히 묻어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 요청을 읽음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편지가 봉인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저에게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엘렌이, 저는 앞으로 나섰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의 여왕. 그녀는 소파 밑으로 손을 뻗어 진주가 상감된 작은 삼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포위 공격의 긴 밤 동안 그녀가 글을 쓰는 것을 보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는 오늘 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안 돼요, 폐하. 저는 폐하가 가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녀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옥타비아누스가 이 이야기를 쓸 것이다. 그는 내가 비겁하게 죽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내가 창녀로 죽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뱀과 함께 내 조각상을 만들어 퍼레이드할 것이고 세상은 그 거짓말을 믿을 것이다. 그녀는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다. 내 일기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의 기록, 측정들, 카이사리온에 대한 위협들, 10일간의 고문. 그녀는 제 턱을 잡고 저에게 그녀의 눈을 보게 했습니다. 너는 작다, 엘렌이. 너는 그림자다. 병사들이 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금을 볼 것이다. 그들은 여왕을 볼 것이다. 그들은 서비스 입구로 빠져나가는 노예 소녀는 보지 않을 것이다. 폐하, 제가 흐느꼈습니다. 항구로 가.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상선이 하나 있다. 스텔라 마리스.
선장은 내게 목숨 빚을 졌다. 이 반지를 보여줘. 그녀는 손가락에서 작은 인장 반지를 빼내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사라. 그리고 언젠가 로마가 먼지가 될 때 내가 진정 누구였는지 그들에게 말해줘. 그녀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해고였습니다. 이제 가. 문 근처의 벽감에 숨어 고함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 저는 가슴에 상자를 꽉 쥐고 마음이 천조각으로 부서지는 채로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이라스와 찬미안에게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준비되었느냐, 내 자매들아? 준비되었습니다. 이라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속이 빈핀을 머리카락에서 빼냈습니다. 그녀는 밀랍 봉인을 깼습니다. 그녀는 검은 액체를 와인잔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휘저었습니다. 이라스가 먼저 마셨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소파 발치에 누웠고 몇 순간 안에 그녀의 숨소리는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클로파트라는 잔을 들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를 위하여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마셨습니다. 그녀는 경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독은 그녀의 화학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황금 쿠션에 몸을 눕히고 옷을 정돈하여 조각상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위로 손을 모았고 파라오의 홀과 도리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무화과 바구니 근처에서 한 마리 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여왕의 눈은 무거워졌습니다. 긴장감은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고 걱정과 슬픔의 주름을 매끄럽게 만들었고 오직 고요한 신성의 가면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느리게, 더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찬미안이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클로파트라의 입술은 마지막으로 한번 움직였지만 소리 없이 그녀의 눈에서 빛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찬미안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것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머리맡에 서서 약물이 그녀의 사지를 지배하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왕을 보았습니다. 다이아뎀은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동안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려오는 어둠과 싸우며 찬미안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코브라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흰 리본을 곧게 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매만졌습니다. 완벽해. 찬미안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육중한 군화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열어라, 카이사르의 정갈이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비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예상하며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황금 소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2명의 죽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발이 흔들리는 찬미안이 여왕의 왕관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경비병 티투스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잘한 거냐? 이 여자야? 찬미안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고개는 꼿꼿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의 후손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방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소리 지르고 탁자를 뒤엎고 존재하지 않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그의 실패를 깨닫고 창백한 얼굴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뱀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뱀을 찾아라. 그들은 무화과 바구니를 마구 베고 가구를 뒤엎고 존재하지 않는 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혼란 속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들과 쨍그랑거리는 갑옷 소리 속에서 아무도 문 옆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나무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여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 침대 위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만질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자유로운 그녀를 저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궁전의 복도는 공포의 미로였습니다. 제 뒤에서 로마 경비병들의 구함소리가 대리석 벽에 메아리 쳤고 혼란과 분노의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죽었어. 모두 죽었어. 의사를 찾아라. 출구를 막아라. 하지만 그들은 병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죄를 담은 것처럼 삼나무 상자를 가슴에 꽉 쥐고 있는 거친 회색 튜닉을 입은 작은 소녀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제 맨발은 차가운 돌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도를 로마인들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저는 하인들의 통로, 거대한 방들 사이의 좁은 틈새, 노예들이 거대한 짐승의 혈관 속 피처럼 움직이던 공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장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손대지 않은 저 존존하는 잔치를 놓고 여전히 다투고 있던 놀란 요리사들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눈부신 한낮에 안뜰 열기 속으로 뛰쳐나왔고 고개를 숙인 채 집안 직원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에 섞였습니다. 여왕! 위층 발코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왕께서 쓰러지셨다. 그 외침은 충격파처럼 궁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경비병들은 왕실 건물로 달려가기 위해 보초를 벌였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저는 클럽파트라가 저에게 약속했던 절대적인 주의 분산의 순간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비스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경비병은 이미 퍼지고 있는 소문에 얼굴이 창백해진 젊은 보조병이었는데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 아가씨.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눈은 궁전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 다 끝났어. 끝나지 않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상자의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저는 자스민과 삼나무 향이 타르, 소금물, 썩은 생선 냄새로 대체될 때까지 달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항구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도치대와 돛의 숲이었습니다. 스텔라 마리스는 상인 부두의 맨 끝에 정박해 있었고 향신료와 축축한 목재 냄새가 나는 소박한 페니키아 무역선이었습니다. 저는 선장이 부두 관리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르카 선장은 티크나무로 조각된 남자였고 햇볕에 그을린 가죽 같은 피부와 은구슬로 엮은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제가 굳은 살 박힌 그의 손바닥에 밀어넣은 인장 반지를 보았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통행료로 요구되는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실 인장을 보았고 그리고 궁전 쪽을 다시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검은 깃발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바르카가 으르렁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돌을 갈아내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우리는 조류와 함께 항해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조류다. 배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갈 때 저는 갑판 위에 암포라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불가사인 파로스 등대가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의 도시, 빛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무화과와 함께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항해했고 지평선을 쫓아갔습니다. 소식은 배보다 느리게 퍼지지만 퍼집니다. 우리가 정박했던 항구들, 요빠, 티레, 그리고 마침내 홍해의 먼 항구들에서 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선원들이 선술집에서, 상인들이 시장에서 이야기했고 거리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진실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타비아누스의 분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방으로 들어와 죽음에게 자신의 전리품을 빼앗긴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땅에 크로스 더 체인버 던졌습니다. 그는 상처에서 독을 빨아낼 수 있는 뱀 조련사 살리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로마의 개선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안전했고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온 여행자가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성대한 퍼레이드였소. 여행자는 입술의 거품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금, 은, 사슬에 묶인 죄수들, 아이들도 있었소. 쌍둥이들 조용히 걸어가더군. 하지만 군중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와인을 따르며 물었고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없었지.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인형을 만들었소. 침대에 누워있는 여왕의 거대한 밀랍 조각상, 팔에 기계의 뱀이 달려있었지. 그는 꼭두각시를 길거리에서 퍼레이드했소. 여행자는 웃었지만 그의 눈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소. 그들은 응시했지. 밀랍 인형을 물리치는 데는 영광이 없었소. 옥타비아누스는 어리석어 보였소. 그는 괴물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저 유령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오. 저는 그때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비밀스러운 미소. 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는 괴물이 필요해. 왜냐하면 그는 머리핀과 여자의 의지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오두막 바닥 밑에 숨겨진 삼나무 상자를 만졌습니다. 그 조각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제 발 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50년은 긴 시간입니다. 제국이 흥하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받아 거품 색깔로 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늙은 여자입니다. 제 등은 굽었고 한때 독을 섞을 만큼 안정적이던 제 손은 이제 차를 따를 때 떨립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군단이 아이들을 겁주는 소문에 불과한 땅에서 청록색 바다를 내려다보는 하얀 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는 제 손녀 리디아의 것입니다. 그녀는 14살입니다. 제가 무덤에 숨어있던 나이와 같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가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온통 불꽃입니다. 그녀는 러그에 앉아 반세기 동안 삼나무 상자가 놓여있던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한 번도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보물이에요. 잃어버린 여왕들의 금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궁전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물을 보라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리 가져오렴, 얘야. 제가 말했습니다. 리디아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진주 상감은 세월에 누렇게 변했고 나무는 제 손길로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노예였다고 말해요.
리디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훔친 보석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말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전투에서 이긴 남자들이 쓰는 거란다. 리디아. 하지만 진실은 종종 여자들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지.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삼나무와 오래된 파피루스 향이 과거의 유령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금도 없었습니다. 에메랄드도 없었습니다. 루비도 없었습니다. 리디아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저는 손을 넣어 두루마리들을 꺼냈습니다. 파피루스는 부서지기 쉬웠지만 잉크는 여전히 검었습니다. 필체는 날카롭고 각져 있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클로파트라 필로파토르의 일기, 측정 기록, 위협의 기록, 심리적 포위 공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두루마리들 아래에는 작고 단순한 반지, 카이사리온의 인장 반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가졌던 어떤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란다. 이것이 그가 태워 없애려 했던 이야기야. 저는 그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유에 목욕하던 유혹적인 여인이 아니라 9 언어를 구사하던 학자에 대해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뱀을 지휘하던 마녀가 아니라 아들에게 며칠 더 숨을 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협상했던 어머니에 대해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측정 테이프를 든 건축가들과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에 팔려던 행복한 결말에 대해 읽어주었습니다. 리디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실망감은 사라졌고 경외감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끝내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죽었어요. 로마인들이 이겼어요. 그들은 이집트를 빼앗았고 그녀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승리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영묘를 지켜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왕국을 빼앗았지. 그래. 제가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어. 하지만 잘 들어, 리디아. 권력은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권력은 누가 내 영혼을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어. 저는 두루마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부수고 싶어 했지. 그는 그녀를 망가진 것, 목줄에 묶인 애완동물처럼 퍼레이드해서 로마가 무엇이든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 그는 10일 동안 그녀의 존엄을 훔치려 애썼지. 하지만 결국 그는 진짜 여인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밀랍 인형을 만들어야 했어. 저는 반지를 리디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경건하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패배할지 선택했어. 제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한 가지, 즉 그녀의 복종을 거부했지. 리디아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했어요. 그녀는 자유로웠어. 제가 정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했지만 이미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탐욕에 의해 좀먹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조용한 현관에서 마지막 파라오의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빼앗았고 몸을 죽였지만 결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빼앗을 수 없었다. 제가 젊은 시절의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황금방을 보았습니다. 저는 물 위의 태양을 보았습니다. 저는 찬미안이 왕관을 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저는 비극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바닷바람은 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실어 날랐고 어떤 새장도 그것을 가둘 수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엘레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몰아치는 폭풍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실, 불해 또는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존엄성은 다른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벽이 조여올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결말을 쓸 펜을 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고 진실이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이 잊힌 목소리들이 역사의 침묵을 넘어 울려 퍼지도록 돕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과거로의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고개를 꼿꼿이 들 용기를 찾고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의해 정의된다는 지혜를 항상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힘을 받고 자신의 회복력을 믿는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작성하십시오.